북조선에선 이미 핵을 가졌습니다. 남북 역사상 가장 성공한 첩보전, 흑금성 사건을 다룬 윤종빈 감독의 5번째 장편 영화, 진짜 지리는 첩보물 공작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장군님께서 박 선생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총격전, 추격전, 맨몸 액션 하나 없이 배우의 눈빛 연기와 대사만으로 지리는 긴장감을 표현했는데요. 007이나 본 시리즈 같은 액션을 기대했다면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게 진짜 첩보전이죠. 감독은 스파이가 액션을 쓴다는 것은 작전에 실패한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 그럼 1993년부터 98년까지 펼쳐진 복잡한 첩보전을 한 편의 영화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디테일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더불어 옥의 티와 아쉽게 삭제된 장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줌인 시작합니다. 저에게도 조국은 하나입니다. 영화는 해외 관객을 위해 당시 남북의 시대적 배경을 자막으로 먼저 설명합니다. 그리고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권력을 승계받은 김정일의 핵에 대한 행보와 2005년 이루어진 남북 최초의 합작 광고의 두 주인공 이효리와 북한 무용수 조명애가 만나는 장면이 교차 편집됩니다. 당시 광고 촬영 메이킹 필름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 광고 촬영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배경에 북한에 침투한 스파이 흑금성이 있었던 것이죠. 북한이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영변 원자로에 대한 특별 사찰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핵무기 비확산 조약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작전 중인 박석영 장면으로 연결되는데요. 원래 오프닝 장면으로 안기부 비밀 안가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작전 대상인 황병철 사진을 들고 나가는 컷으로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분량상의 이유로 아쉽게 삭제됐습니다. 미끼를 던지고 상대방이 물길 기다리는 게 낚시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공작 장면을 낚시터로 설정했습니다. 황천민 형, 그놈은 낚시를 하는 거요. 낚시 겁내 좋아해 이씨. 같이 좀 가셔야겠습니다. 짧은 순간 스파이의 눈빛을 보여주는 황정민 형님. 광주에 있는 실제 낚시터입니다. 고여있는 물이라 너무 더러워서 스태프들이 진짜 걱정하며 어떡하냐고 하니까 정민이 형은 어떡하긴 뭘 어떡하냐며 그냥 들어가 이씨 라며 망설임 없이 뛰어드셨다고. 1992년 1월 안기부 내사관에게 대북 공작원 제안을 받았다. 시간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박석영의 전사를 설명합니다. 육군 3사관학교 출신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던 초엘리트 장교였으나 갑자기 소령으로 제대 후 술과 도박으로 폐인이 된 박석영. 과거 군장교로서의 내 모습은 지워야만 했다. 이곳은 실제 청도의 소싸움장에서 촬영했습니다. 후임 장교에게 돈을 빌리는데요. 술은 입에도 안 대시던 개나부터 이게 뭡니까 이게. 소령으로 전역했는데 돈을 빌려주는 후배가 중위라는 건 갭이 너무 커서 현실적으로 좀 어색하긴 합니다.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 일부러 신형 불량자가 된 석영. 이것이 나의 첫 번째 임무였다. 그리고 조선족 출신 핵물리학자 김장혁 교수를 한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두 번째 임무의 시작으로 김장혁의 제자 황병철을 낚은 것입니다. 국가안전기획부 해외실장 최학성. 감독의 아버지 유품인 버버리 코트를 조진웅에게 입혔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키가 크셨다고 하네요. 지금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예? 앉아. 진짜 중국인 같은 느낌을 살리려고 실제 제중 동포를 캐스팅했습니다. 나 그런 거 전혀 모른다. 예, 병철시 스승인 김장혁 교수는 잘 알고 있어. 김장혁 교수를 한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가짜 학술회를 연 안기부. 흑금성의 실존 인물인 박채서의 증언을 토대로 실제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다 재현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안기부에서 북한에 핵이 있다는 가정을 먼저 하고 여러 추측을 통해 조선족 출신 물리학자를 찾아내 회유해 봤더니 미화 10만 달러, 자제분들 진로까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 북한의 핵 개발자였다고 하네요. 북조선에선 이미 핵을 가졌습니다. 북한의 원자료 장면은 부산 하수도 처리장에서 촬영 후 CG로 리터치해서 만들었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북한 대외경제위 심의처장이야.
우선 그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그럴듯하게 보이는 해외 사업가로 위장해. 이제 북한의 핵무기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 최고 권력층에 침투하기 위한 공작이 시작됩니다. 자네 정체를 아는 사람은 나를 포함한 셋뿐이야. 나, 안기 부장, 코드 1. 여기서 코드 1은 대통령을 의미하지만 실제 흑금성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본인과 공작관 단 둘이었다고 합니다. 안기 부장은 임기가 끝나면 나갈 사람이고 대통령도 작전을 몰랐다고 하네요. 평양이 무너지는 날, 대동강에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마침 금성에 대한 책을 보고 이름을 지은 건 영화적 설정입니다. 실제로 스파이가 쓰는 암호명은 아무 의미가 없는 단어라고 하네요. 어느 누군가 문서를 봐도 누구인지 짐작도 못해야 하기 때문이죠. 완벽하게 장사치가 돼야 돼. 표정, 옷차림, 행동 뭐 하나 어긋나는 순간 적들이 자네 정체를 알아챌 테니까 말이야. 어? TV 속에 이경영 형님이? 영화 게임의 법칙에서 사기꾼 만수로 등장했던 장면입니다. 사업가가 아니라 사기꾼을 보고 연습을 하네요. 자네 고향이 경남 마산이라고 했나? 실존 인물 박재선은 충북 청주 출신입니다. 자연스러운 연기를 위해 실제 황정민의 고향인 마산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조총련계 제1교포 키요하라 히사시를 만나는 흑금성. 이 역시 박채서의 증언을 토대로 구성했습니다. 북한에 연이 있는 제1교포를 만나 친해지는 과정만 3년이 걸렸지만 영화적으로 압축해서 표현했습니다. 북한 대외 경제위와 거래를 트기 위한 유일한 루트일 거야. 압축한 만큼 부족한 설명은 대사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아웃이다. 이 새끼야. 이 장면 이후 키요하라가 베이징 북한 대외 경제위에서 정무택과 김명수를 만나 보고하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南朝鮮の内部にも再調査をさせましたが、出身成分による緊急の限界に不満を抱いているものだとはっきりわかります。 이 골목은 중국이라는 설정이지만 사실 대만에서 촬영했습니다. 중국 로케이션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드 배치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중국 촬영이 완전히 불가능해져서 급하게 대만을 캐스팅하게 됐죠. 원래 첩보전이라면 그 누구도 모르게 해야 하는 미행이지만 첩보 영화의 클리셰적인 설정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영화의 최대 숙제는 아무것도 없지만 긴장감을 만드는 MSG 같은 설정을 계속 만드는 것이었죠. 이곳은 대만의 밀레니엄 호텔입니다. 당시 실존 인물 박채선은 베이징 캠핀스키 호텔에 묵었다고 하는데요. 벽이 두꺼워서 도청이 어렵기 때문이었다네요. 머리카락 위치로 감시당하고 있는 걸 파악하는 건 당시 실제 첩보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예, 알겠어요. 어디서 들은 목소리다 싶었는데 그럼 나중에 또 통화합시다. 김종수 형님의 목소리였네요. 그냥 결론은 닭하고 나하고는 안 맞는 거야. 그죠? 그만 튀기고 나 이제 식물, 나무 이런 거 파야 됐어. 많이 파세요. 방 내부까지 도청을 시작했고 곳곳에 심어둔 머리카락 위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실제로 캐리어에 이렇게 장비를 가지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뭐라도 보여줘야 하니까 만든 영화적 설정입니다. 韩国现在过完年正缺货，缺得厉害，核桃大肉各一半，对，总共70万美金。 안기부에서 만든 가짜 회사 사무실도 실제 사건에서 따왔습니다. 제보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요즘 인천항에는 북한산으로 위장한 수산물과 농산물 밀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 당시의 뉴스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 뉴스 자체가 안기부에서 계획한 가짜 뉴스였다고 하네요. 중국산 호두를 북한산으로 속여 팔다가 공안에 잡힌 장성택의 조카 장성훈을 다시 데려오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어디 돈 좀 빌릴 데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젊은데 보위부 상자 계급에 오른 정무택. 태생부터 남다른 키워진 엘리트, 북한의 금수저 느낌으로 설정한 캐릭터입니다. 드디어 미끼를 물었구나 직감하는 흑금성입니다. 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외경제위의 리 처장이라고 합니다. 호텔 뒷문으로 나오시오. 이 역시 그냥 전화 받으면서 걸어가는 장면이지만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 인서트 컷을 촬영에 붙였습니다. 조 감독이 중국에 오래 살아서 잘 아는데
중국에 옷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다며 무조건 있어야 한다고 설정했답니다. 돌고 돌아 도착한 고려관. 대만에 있는 어느 식당을 꾸며서 촬영했습니다. 꿀을 먹으려다 보면 버려도 쏘이고 하는 거죠 뭐. 근래 보기 드문 호연적입니다. 드디어 만난 리명훈 처장. 리 처장의 인민복은 단순해 보이지만 신경을 많이 써서 제작한 옷이라고 합니다. 이성민보다 좀 더 크게 만들고 빳빳하게 각진 이미지로 캐릭터를 표현했죠. 황정민의 옷은 계절감을 살리면서 몸에 무언가 숨길 수 있고 쉽게 갈아입을 수 있는 트렌치 코트로 설정했습니다. 아이 돈이라는 게 그게 어째 그리도 빨리 사라지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정보사령부는 마르크스의 발언까지 공부합니까? 당시에 북한 간부라면 마르크스라고 해야지 마르크스라고 발음하는 건 북한 사람이 보기엔 어색한 점이라고 하네요. 남조선 정보를 넘겨줄 수 있겠어. 와, 난 정민이 형 갑자기 표정 변할 때 왜 이렇게 무서운지. 군에서 추방당한 뒤 사업을 한다는 거 당에서 그런 사람을 믿긴 쉽지 않을 것이오. 저는 군에서 추방당한 게 아니고 전역서 쓰고 제 발로 당당히 걸어 나온 겁니다. 추방이라는 단어에 긁힌 연기를 하는 흑금성을 연기하는 박서경을 연기하는 황정민. 이런 연기가 얼마나 어려울지 감도 안 오네. 제대로 알고나 얘기하이소. 이 장면 이후 냉면을 먹고 가라고 해서 식사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3년 전 이곳에서 리 처장을 처음 만났다. 이후에 나올 냉면 컷과 연결되는 장면이었지만 불량상의 이유로 삭제됐습니다. 사업 아이템은 반드시 대북 침투에 명분을 줄 수 있는 것이야만 해. 최학성은 관객이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작전을 다 말로 설명해주는 역할입니다. 케이스부터 무브먼트까지 롤렉스 본사에서도 진품이라고 판정할 만큼 완벽하게 모사된 걸작이니까 안심하고 사용해. 짭이 판을 치던 시대에 한국에서 본사가 진품이라고 판정할 만한 가품은 사실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암튼 실제 사건에서도 리명훈의 모델이 된 리호남이 시계가 갖고 싶다는 뜻을 넌지시 밝혀서 세운상과 짭 롤렉스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너무 협조적으로 변했더라는. 영화 속 소품은 1990년대 생산된 모델의 가품이긴 한데 시계 줄이 2000년대 이후에 나온 신형이라는 오게티가 있습니다. 이제 쟤네들 목소리 좀 따야지 않겠어? 분석관들한테 승인 받으려면 녹취 정도는 필요할 텐데 말이야. 이 작전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판단하는 분석관이 감시하다가 망했다 싶으면 자금줄과 모든 연결을 끊어버린다고 합니다. 스파이는 목숨 걸고 적들을 속이면서 매번 녹취와 기록을 남겨 분석관에게 보고하고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진짜 극한 직업인 것이죠. 이쪽은 대외경제위 정무택 동무입니다. 이 씨는 용산 철도박물관 사무실을 꾸며서 촬영했습니다. 난 보이부 해외반탐소속으로 경제위에 파견 근무를 나온 사람입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 리명훈 심의처 처장과는 입장이 다르게 이들을 감시하는 역할인 보이부 요원 정무택. 총을 보여주면서 상대방을 압박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고 싶은 거요? 아 당근이죠. 돈 벌려고 제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90년대에도 당근이지라는 말을 사용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군사기밀을 내게 독점적으로 넘겨주시오. 씨바 진짜 몇 번을 얘기해야 되노? 내보고 간첩 노릇하라는 얘기 아이가? 실존인물 박채서도 세게 나갈 땐 화를 냈다고 합니다. 하여튼 조선 것들은 안 된다니까. 그 인사도 없이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냥 나가는 흑금성을 다시 부른 리명훈. 첩보 영화니까 긴장감 만들려고 클리셰적으로 표현한 장면이지만 실제 작전에서 이렇게 티나게 녹음기를 챙기면 바로 사망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초소형 녹음기를 요도나 항문으로 몸 속에 숨겼다고 하네요. 어서 오십시오. 이곳은 부산에 지은 세트장이고 창밖 풍경은 CG로 합성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술을 못합니다. 우리 북조선에서는 술잔 한 번 부딪히지 않은 사람과는 중대사를 논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 아버지 술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실제 박채서도 작전 중에 술을 절대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술 먹고 한 작은 실수가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당시 스파이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술과 미인계였다고 하는데요. 가족으로 묶어두기 위해 북에 아이를 낳으라고도 하고
술에 약을 타 먹인 후 야스 비디오를 촬영해 협박을 하기도 했었답니다. 두려움을 맛봐야 겸손 나갔어? 나 이 새끼가 돌았나? 우리 다 같이 침몰하자는 거예요. 총구 때문에 안경이 내려온 건 얻어 걸린 디테일입니다. 이마에 자국이 남도록 총구를 세게 누르라는 감독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게 와, 이제 찬바람 좀 맞아야겠습니다. 60분짜리 녹음 테이프를 2개 준비하면서 테이프 교체 시간을 체크하는 흑금성. 리명훈 동무, 당해 호출입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시계도 8시 10분에 맞춰져 있는데요. 감독은 세월이 흘렀어도 남북 관계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싶어서 같은 시간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잡으라. 나라 새끼들아! 아니, 헬프미 시발 이러고 있네. 100% 황정민의 애드립일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거 롤락스 아닙니까? 북에서도 남자의 로망, 롤락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영도 아래 아니 갑자기 말투를 왜... 박석영 선생을 열렬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건 웃기려고 설정한 것 같지만 실제 북측 간부들이 느닷없이 이런 말투로 상대방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실존 인물도 진짜 많이 당황하셨다고. 박 선생이 좋아하시는 비즈니스가 안 된단 말입니다. 목숨을 건 첩보 중인데 녹음기가 이렇게 보인다고? 이 역시 말만 계속하면 재미없으니까 뭐라도 하려고 만든 설정이죠. 감독은 거의 모든 씬에 MSG를 어떻게 쳐야 할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좋은 제안만 주신다면 독점적 활로를 열어드리는 쪽으로 검토해보겠소. 짱쯤인 이후 이곳을 들라 그런 지 2년이 됐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참으로 달라졌습니다. 중국의 3세대 독재자 장쩌민. 사실 1990년대 북에서는 한자음 강택민으로 부르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하네요. 개성 왕릉에서 발굴된 고려시대 골동품입니다. 저희 쪽에선 처분이 힘드니 박 선생이 남쪽에서 현금화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치가 전혀 없는 물건입니다. 일종의 테스트 같아. 실제 사건에서도 북에서 준 골동품을 감정해 봤더니 가품이었다고 합니다. 촬영팀을 이끌고 마음대로 북한 땅을 둘러볼 수 있다면 그들이 숨겨놓은 핵시설까지 알아낼 수 있을 거야. 역시나 설명하는 대사만 들으면 심심하니까 작전의 진행 상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광고 촬영은 트로이 목마를 타고 적진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 당구공 모아치기를 설정했습니다. 기가 막힌 모아치기는 당구 천 치는 분이 대신 쳐준 겁니다. 북한에서 광고를 찍는 게 인생의 수건이라는 제일기획 출신 한창주 광고 기획자. 제일 기획에 있을 당시에 기획했던 게 코카콜라 심혜진 씨 그 철봉 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획했습니다. 심혜진을 스타로 만들어준 추억의 광고가 생각나네요. 부디 몸 조심하시오. 이야, 그 안에서 내 걱정까지 다 해주고 고맙다. 정청과 중구가 이번엔 동업자가 되겠네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옆집에 이사 와가지고 떡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딸들이 함께 유치원까지 다니며 친해졌다고 합니다. 이 장면 전에 가족들과 함께 이사하면서 한창주를 지켜보는 컷과 아유 씨발 남편 알기를 진짜. 당신 뭐라 그랬어? C8이라다. 왜 C8? 딸을 같은 유치원에 등원시키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사장님, 우리 동업 한번 해볼까요? 역시나 작전의 진행 상황을 2개의 볼링핀을 처리하는 이미지로 표현했습니다. 함께 광고 기획사를 차린 두 사람. 일단 다음 주 베이징 PT 따내고 나서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작전 중에 만든 회사에서 수입이 생기면 정보원이 가져갔다고 합니다. 사업이 잘 돼서 진짜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식단이 왜? 진짜 극한 직업이 맞긴 하네.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데? 나는 국민들이 바람을 타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자한테 최면이 걸린 것 같은데 안기부에서 가만히 있을 거야? 안기 부장에게 한 소리 들었다고 제대로 긁힌 최학성. 실제 안기 부장은 정치적인 자리로 자주 바뀌기 때문에 밑에 실무자들은 안기 부장보다 오래 일해왔기에
자존심이 엄청 셌다고 합니다. 보고도 잘 안 할 때가 많았다고 하네요. 호텔 나이트클럽은 대만의 대형 호프집에서 촬영했습니다. 테이블에 누군가 앉아 있었던 흔적이, 아까 지나친 한국 블랙 요원 장수평이 이들과 접촉했음을 바로 짐작합니다. 공산주의 독재 체제에서 자본주의에 꽂힌 광고를 찍겠다니 아무도 섣불리 결정할 수 없어서 김정일의 컨펌이 필요합니다. 일단 평양을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뭐다? 나와서 댄스 한번 추보죠. 얘들이 추는 공화국 댄스는 실제 북한 춤이라고 합니다. 대본에 있긴 했는데 그냥 삭제할까 하다가 주지훈이 일단 찍어보자고 해서 촬영했다고 하네요. 북한에서 광고를 촬영하겠다는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군사 분계선 주변에서 일어난 무력 도발. 대선 직전에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북측에 무력 도발을 해달라고 요청한 총풍 사건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정서를 흔들어줘야 일본을 짓는 거라고. 지금이야 북에서 미사일을 쏴도 별 타격이 없지만 당시에는 전쟁 날 거라는 소식만 들리면 국민들이 사재기를 하던 시절이었죠. 인서트 컷으로 사재기 하는 장면을 찍고 싶었으나 잠깐 나오는 건데 옛날 소품 구하랴 장소 섭외하랴 하면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서 포기했다고 합니다. 리명훈을 만날 때 나이트에서 스쳐 지나간 블랙 요원 장수평의 사망 소식. 장 박사는 누구의 사주를 받고 리 처장을 만난 것인가? 서경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박 선생이 평양으로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장군님께서 박 선생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김정일의 호출로 평양을 향하는 흑금성입니다. 이 풀샷은 연변 촬영본을 CG로 리터칭한 컷이라고 합니다. 아니 비행기가 날아오는데 활주로 앞에 바로 이렇게 서 있다고? 자세히 보면 날아가는 비행기와 다른 모델이죠. 날아가는 러시아제 비행기는 CG로 만들었지만 내리는 컷은 다른 비행기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의 활주로에 미국산 항공기 보잉 737이 등장한 건 어쩔 수 없는 옥의 티죠. 실제 평양 촬영본 소스를 구입해서 차량을 합성해 만들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모두 실제 북한 주민인 것이죠. 아니 여기 진짜 북한인가? 평양의 초대소는 놀랍게도 충북 괴산에 있는 중원대학교 캠퍼스에서 촬영했습니다. 별다른 세팅이 없어도 건물 자체가 북한 같아서 이곳을 로케이션 했죠. 우리 공화국 최고의 저놈을 영접하려면 뭔가 마음이 깨끗해요. 피 검사한다는 건 핑계고 사실은 자백제를 주사한 것이죠. 이름과 소속을 말하시오. 황정민 싸대기를 아무렇지 않게 때릴 수 있는 배우가 주지훈밖에 없어서 캐스팅했다는 소문이 아수라에서 이렇게 맞은 적이 있으니까요. 그런 놈이 인생에서 성공하겠니? 잘했습니다. 이렇게 깨어났으니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 선생, 옷 갈아입고 나오시오. 스파이인 것이 발각된 걸까요? 이 웅장한 배경음은 영화 샤이닝의 메인 테마곡인 DS1회를 샘플링한 곡입니다. 원곡은 위령 미사곡 레퀴엠에 속한 부속가로 진노의 날을 뜻하죠. 어째 그 말이 계획한 듯 너무 딱딱 들어갔디 않소? 와 씨, 딱 걸린 건가? 사업가한테 상부가 뭐겠습니까? 전주지 전주. 돈 되는 사람. 와, 약에 취했어도 쩐주라는 말이 튀어나올 만큼 뼛속까지 사업가가 된 흑금성입니다. 광고 사업에 허튼 생각, 올바르지 않은 생각을 했다가는 선생은 물론 주변 인물들까지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실제 사건에서는 보이부 간부가 박채서에게 딸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가족들을 생각하라며 협박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도착한 김정일의 별장. 딱 봐도 압도적인 스케일. 돈 많이 들인 티가 나죠. 가장 많은 제작비를 들인 공간입니다. 실제로도 김정일을 만나기 전엔 모든 금속을 제거하고 소독까지 해야 했다고 합니다.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말고 상위 두 번째 단추에 시선을 두시오. 아니 무슨 주상 전화도 아니고 눈도 못 마주친다고?
탈북 기자 김길선의 영화 후기에 따르면 반대로 김정일의 얼굴을 정중히 우러러 보며 인사하는 것이 예법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눈을 피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주인공을 보고 있는 관객까지 압박받는 느낌을 만들기 위해 몸과 눈까지 고정시킬 수 있는 설정을 추가했습니다. 황정민은 아무 제스처도 없이 눈빛까지 고정해놓고 연기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달았다고. 장군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김정일보다 먼저 등장해 시선을 압도하는 순종 말티즈. 실제로도 김정일은 별장마다 말티즈와 시추 등 반려견을 많이 키웠다고 하네요. 얘는 이름마저 고급진 로제라고 합니다. 이 영화를 찍기 위해 약 2,500만 원을 들여 전문 연기 지도와 훈련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박 선생은 술 안 드신다기랬나? 와, 이건 진짜 김정일인데? 맨인 블랙 등의 영화에서 특수분장을 했던 헐리우드의 분장팀이 기주봉을 김정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서로 대범하게만 해봅시다. 고개를 들고 있어야 더 비슷해서 이 자세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남녀 모두 군복으로 설정했지만 실제 김정일을 접견할 때는 남자는 정장, 여자는 한복을 입는다고 합니다. 도장 직소. 고려청자요. 박 선생이 우리 쪽과 잘 합의해 남쪽에서 처분해 보시오. 김정일은 광고보다 골동품을 팔아서 비자금을 만드는 거에 더 큰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북한 땅에서 찍은 남한 상품의 TV 광고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김정일이 오케이 하고 광고 공지를 하자마자 한국 굴지의 광고 회사가 전부 러브콜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중 안기부가 선택한 건 삼성이었죠. 광고 독점과 함께 북한의 골동품까지 다 매입하는 게 조건이었다고 하네요. 백두산, 금강산을 다 갈 수 있지만 만약 영변 원자로 재가동 여부만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북한 핵개발 실체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거야. 이들의 목표는 핵시설이 있는 영변이죠. 실제로 북한에서는 영변이라고 표기한다고 합니다. 원자로 근방 10km내로만 들어갈 수 있다면 그쪽 수석 연구원 중 한 명이 자료를 넘겨줄 수 있다고 말이야. 자네를 그곳까지 안내해줄 협력자를 백방으로 물색 중이니 기다려봐. 역시나 작전을 다 말로 설명해주는 설명충 조진웅입니다. 집 위에 조개를 깔아놓고 기름을 뿌려가며 구워먹는 북한식 조개구이입니다.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도 등장하죠. 평안북도 영변군 같은 곳에서도 촬영을 못할 건 없지 않습니까?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얼마나 좋습니까? 영변은 군수 통제 구역이므로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영변에 가지 못하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흑금성. 아직 발굴이 안 된 고구려 시대 때 능이 몇 개 있다고 합니다. 지금 북조선 땅의 능을 도굴하자는 거요? 실제 박채서가 고구려 왕릉을 도굴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촬영답사 핑계로 능이나 몇 개 오픈하자 뭐 이 얘기지. 그랬더니 눈을 반짝이며 엄청난 관심을 보이더라는. 박 선생은 정말 자본주의에 최적화된 사람이구만. 실제로도 당시 북에서는 발굴되지 않은 왕릉에 도굴꾼이 들끓었다고 하네요. 와, 이 정도 창의력은 있어야 스파이 하는구나. 내 지시를 따라요. 사실 또 다른 조건을 하나 더 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성접대를 받고 평양에서 애를 낳으라고 하는 조건이었고 그 상대는 바로 홍설이었죠. 서경이 홍설을 처음 봤을 때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야, 억수로 미인이시네. 홍설이 흑금성의 방에 들어가고 정무택이 옆방에서 감청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감독이 마지막까지 고민하다 결국 삭제했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아쉬운데? 실제 사건에서는 김정일이 흑금성에게 북한 여성과 결혼해 아이 이름을 박통일로 짓자는 제안을 했는데 본인은 이미 유부남이라며 거절했다고 하네요. 영변에 있는 장마당. 진짜 한겨울에 강원도 동해시 동부메탈 공장 인근에서 촬영했습니다. 관사와 사무실 같은 현대식 건물을 가벽을 세워 가리고 그 벽에 선전 문구를 그려 넣었다고 하네요. 실제 당시 장마당 자료 화면과 똑같이 재현했지만 한 가지 재현이 불가능한 게 사람이었습니다. 자료 화면의 사람들은 훨씬 더 처참하게 마르고 작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보조 출연자들을 전부 굶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 분장으로만 당시의 처참함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에서 하사는 진표입니다.
박 선생은 온전히 우리 사람이란 뜻입니다. 누가 봐도 도청기인 것 같은데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이어진 고난의 행군. 북한 체제의 모순과 누적된 병폐로 야기된 20세기 역사상 최악의 대기근에 속하는 사건입니다.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30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하죠. 남한에서 포섭한 북한의 협력자 김명수. 나도 내 조국을 사랑합니다. 다만 내가 사랑하는 조국이 김씨 부자들에 의해 감옥으로 변해가는 거에 치를 뿐이요. 이 대사는 히치콕 감독의 영화 토파즈에 나온 대사를 오마주했습니다. 카스트로만 김씨 부자로 대사를 바꿨다고 하네요. 장마당의 참혹함을 보여주고 바로 북한 간부의 연회장으로 연결시켜 대비 효과를 노렸습니다. 이곳 역시 대만의 한 식당이고 사람들 모두 현지인들이라고 하네요. 명수 동무는 앞으로 보기 힘들 거예요. 모두가 지켜보는 오픈된 장소에서 은밀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그 전력 수급 문제로 정전이 잦을 테니 크게 개념치 마시오. 북에서는 정전이 잘 된다는 말을 듣고 감독이 설정한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모두의 목숨마저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행동을 명심하시오. 뭔가 공작이 있다는 건 눈치챘으나 광고 사업은 계속 진행하길 원하는 리명훈입니다. 앞으로 각별히 행동에 유념하시오. 이 장면에서 홍설이 간지나게 기타를 치며 아리랑을 구성지게 부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분기점을 만들기 위한 설정으로 촬영까지 했는데 전체적인 흐름상 바로 다음 장면으로 연결되는 게 나을 것 같아 삭제했다고 하네요. 이대로 가면 우리 다 죽는다. 북측애들 한번 만나봐. 흑금성. 누구로부터의 명령입니까? 국가와 민족이 내린 명령이라고. 국가와 민족 같은 소리 하고 자빠져 있네. 정권이 바뀌면 안기부가 국가정보원으로 개편되면서 본인은 나가리 될 위기에 처한 거죠. 북한의 핵 문제보다 본인의 안위가 먼저인 안기부장은 흑금성을 통해 북측에 뭔가 전달하려 합니다. 자네는 그냥 전달만 하면 돼. 아니 이렇게 하면 흑금성이 나가린데. 눈앞에서 광고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리 차장에게 편지를 전달한 후 3일 뒤 본부로부터 갑작스런 귀국 명령이 떨어졌다. 내가 대선에 어떤 식으로 이용되는지 알아야겠다. 귀국 명령을 받은 흑금성은 명령이 아닌 본인의 판단으로 리명훈의 집무실에 들어가 팩스를 감청하려 합니다. 총선 때처럼 군사행동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대선 전에 큰 사건 하나 일으켜달라는 여당의 의원들. 전 휴전선에 걸친 전시 상태에 준하는 실질적인 타격이 있었으면 합니다. 실제 정보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도청에 민감해서 항상 TV나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증폭기의 위치를 바꿔가며 더 잘 들리는 곳을 찾아낸 흑금성. 이 역시 대화만 하는 재미없는 씬에 긴장감을 주는 설정이죠. 전문 용어로 데코보코라고 한다는. 이렇게 보상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시 상황에 준하는 도발을 일으켜준다는 조건으로 400만 달러를 태운다고? 호당하십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북에서도 김대중의 당선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북측에서도 정권이 바뀌는 걸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대중 후보는 기가 커서 친애하는 장군님께서 올려다보셔야 되지 않겠소? 이 대사 역시 실제 보위부 간부가 했던 말이라고 하네요. 당에서 승인이 났어. 보위부를 위해서 40만 달러 정도의 실탄을 확보하라고 지시하셨어. 그 와중에도 40만 달러를 슈킹하는 보위부. 북한이 우리를 살렸어. 네. 아이고 정말 대단들 하시네요. 공산주의 정권이 왜 공산주의자를 반대하는지. 이런 아이러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흑금성.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손에 권력을 놓고 싶지 않은 거라고 말입니다. 무슨 소리야? 제대로 긁힌 최악성이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막으려는 거야. 국가와 민족 이러고 있죠. 빨갱이 새끼들 뇌를 씹어먹으라고 보냈더니 오히려 잡아먹혔구만 그래. 이 대사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국장이었던 메이어 다간이 실제로 했던 말을 인용했습니다. 예전에 그러셨지. 베이징 야경 보면서
개혁 개방한 중국이 짧은 시간 동안 참 많이 달라졌다고. 이 대사는 원래 베이징의 자본주의화된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였는데 대만에는 그런 화려한 거리가 없어서 장소를 바꾼 것입니다. 지금 공화국에는 300만 동포들이 아사와 동사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남북 광거 사업을 통해 고통받는 주민들을 살리고 싶었던, 진짜 국가와 민족을 생각했던 리명훈. 그렇게 피를 토하며 죽어가나 감정이 올라와서 대사를 절었는데 오히려 좋아서 NG컷을 그냥 사용했습니다. 남조선 동무들은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게야. 진짜 큰 결단을 내린 흑금성과 리명훈입니다. 그 뒤엔 역풍이 불어서 광고 사업을 날려버릴 것이고 골동품 사업마저 박살내버릴 것입니다. 처음으로 김일성의 눈을 보고 말하는 흑금성. 사실 박재서가 직접 김정일에게 말을 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간부들에게 설득해달라고 부탁해서 전달했는데 관계가 너무 길어지니까 더 극적으로 각색했습니다. 또 대화만 계속 이루어지니까 뭔가 데코보코를 주려고 수를 따르는 설정을 추가했습니다. 남측에서 준비한 금액은 400만 달러입니다. 나머지 40만 달러가 어디로 갔는지 짐작하시겠습니까? 이런 쌍간나 새끼들. 와씨 슈킹한 것 바로 잃어버리네. 안녕하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저 뒤에 보면 리명훈 아들이 뭘 받았는지 좋아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닌텐도 게임기와 영어회화 테이프를 선물로 주는 컷이 삭제됐습니다. 나 역시 예전부터 박 선생께 선물을 하나 주고 싶었는데 뭐 아주 싫지 않다면은 가지시오. 놀랍게도 저 술은 미술팀이 실제 뱀을 담가 만든 뱀술입니다. 그런데 뭘 잘못했는지 안에서 썩어서 냄새가 장난이 아니었다네요. 까짓것 하시죠 뭐. 당연히 진짜로 마시진 않았습니다. 북한 방북 사실, 특히 우리 안기부의 지시와는 상관없이 단독으로 한 행동이라는 것을 강조해줘. 이 사람은 주지훈입니다. 정무택이 신문을 보고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난리치는 컷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지가 보낸 스파이를 지가 까발리는 최학성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진짜 웃긴 코미디죠. 남조선이라는 나라 참 재밌는 나라요. 어떻게 정보국에서 자국의 비밀 공작원을 스스로 노출시킬 생각을 다 하는지. 리명훈의 도움으로 기차를 타고 국경을 넘으려 하는 흑금성. 실제 공작원이 북한을 탈출할 때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루트가 매뉴얼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북한 내부에 조력자들도 있다고 하네요. 차량으로 압록강 국경까지 간다면 2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기차를 탔을 확률은 높습니다. 정무택이 기차를 막아 세우고 흑금성이 여길 빠져나가 압록강을 건너면서 이루어지는 액션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루려고 했던 약속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키겠습니다. 볼 사람이라면 언젠간 보게 되겠지. 액션보다 관계에 더 집중하기 위해 삭제했다고 하는데요. CG가 아니라 실제 기차를 달리며 힘들게 촬영했고 강물에 빠져가며 고생해서 촬영했을 텐데 너무 아쉽네요. 그날 이후 리 차장을 비롯한 정과장 일행을 베이징에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처벌당하고 마는 무택과 홍설, 끌려가서 총살당하는 장면을 다 찍었는데 결국 삭제됐습니다. 나는 왜 공작원이 되었을까?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 싸워온 것일까? 이대로 영화가 끝나는 것 같지만 초대형 에필로그가 남아있죠. 5년 후에야 이루어진 남과 북의 광고 촬영. 당시의 자료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효리를 캐스팅했습니다. 애니컬 광고 감독이 차은택인 것도 좀 그렇고 이효리의 연기 도전도 좀 그렇고. 아주 고마워요. 처음엔 고사했으나 감독이 손편지도 써서 보내고 황정민이 절친 김재동을 통해 간곡히 부탁도 해서 섭외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광고 촬영 화면과 똑같이 다시 촬영했죠. 혹시 나이가 몇 년생이세요? 1986년. 그럼 제가 79년생이니까 언니네요. 첫 대면에 나이를 묻고 바로 서열을 정하는 효리 누나의 포스. 당시에 나눴던 대화를 그대로 다 살렸습니다. 자, 액션 없이 개쩌는 첩보 영화 공작이었습니다. 주민 여러분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